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0년 11월 서울의 한 골목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드럼통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바로 맞은편엔 베이비박스가 있었습니다. 그 전달에는 한 여성이 중고 거래 앱에 20만 원의 아기를 입양 보내겠다는 글을 올려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산모가 자신을 숨긴 채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보호 출산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병원 밖 출산을 막아서 엄마와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는 거였는데 결국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훗날 친부모를 알게 할 권리를 침해한다. 베이비박스를 양성화해 버려지는 아기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 출산제를 먼저 도입한 다른 나라들도 처음엔 비슷한 이유로 논란이 됐지만 지금은 보완을 거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한 걸음 나아갈 때가 온 듯합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여러분과 그 고민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 상황 보겠습니다. 보호 출산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필요성도 있지만 부작용이 따른다. 우려가 여전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원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관리와 함께 병원 밖 출산을 막는 게 시급하다는 인식이 강조되면서 보호 출산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산모가 원한다면 신원이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고 익명으로 출생신고와 입양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이 갈등을 겪는 위기 임산부는 은폐된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럼 병원까지도 더 기피하게 되죠. 그러면 더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꼴입니다. 보호 출산제를 주장하는 측은 영아의 생명권이 가장 우선돼야 하는데 무엇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국가가 보호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로 이렇게 위기 임신이 되었지는 모르겠어요. 사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기구한 사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태어난 아기는 보호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지난 5년간 영아 살해나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성 24명 모두 병원 밖에서 출산했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반면 보호 출산제가 영아 유기를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오히려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익명 출산을 주변에서 권고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여성의 입장에서도 내 아이를 직접 기르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사회적, 복지적 그런 지원 제도를 먼저 논의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는 다음 달로 넘어가면서 이번 달 국회 통과는 어렵게 됐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등록하면 바로 지자체에 통보되도록 하는 또 다른 쟁점인 출생통보제 법안은 내일 법사위에 상정됩니다. 법안은 출생통보제의 맹점을 보완하는 보호출산제가 함께 합의 의결되지 않아 논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야는 보호출산제의 취지와 빠른 시일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당장 아이의 생명이 절박하다는 입장과 제도와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 차이가 좁혀지는 게 관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해외에선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미국에선 정부가 지정한 안전한 장소에 아기를 두고 가면 산모가 누군지 묻지도 처벌하지도 않는 이른바 아기 피난처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포기하더라도 정부에서 아이를 보호한다면 적어도 영아 살해나 유기로 이어지는 비극은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미국 플로리다주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던 아이입니다. 베이비박스가 있던 곳은 다름 아닌 소방서. 미국에선 병원과 소방서, 경찰서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거나 아예 이 장소를 공식적으로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세이프 헤이븐법, 우리말로는 안전한 피난처법 혹은 아기 피난처법입니다. 미혼모와 10대 청소년 등 출산 사실이 드러나길 꺼리는 이들이 병원 아닌 곳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유기해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1999년 텍사스주가 처음 도입했는데 지금은 미국 50개 주 모두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출산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정부가 지정한 아기 피난처에다 아이를 안전하게 두고 가기만 하면
아이를 버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 않고 처벌하지도 않는 겁니다. Does the parent have to tell anything to the people taking the baby? No, ma'am. No. Nothing at all. As long as the baby is absent of any injuries or any neglect, no. What happens to the mother when she drops off a baby? Nothing happens to the mother, ma'am. That's why we have that was called safe haven. She can go. 정부에서 지정한 아기 피난처는 지도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 경찰서, 소방서 등이 표시돼 있는데요. 제가 사는 곳 인근도 찾아봤더니 차량으로 1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 종합병원 응급실이 아기 피난처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엔 아무런 질문도 없을 것이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피난처로 지정된 곳에선 산모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건데 인근 경찰서를 찾아가 정말 아기를 두고 가도 아무것도 묻지 않는지 물어봤습니다. As long as the baby is less than 30 days old and turn the baby over. No questions asked, no ID, no nothing. As long as the baby doesn't show any signs of abuse. 피난처로 간 아이는 그때부터 정부가 건강 상태를 체크한 뒤 입양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모가 포기해도 정부는 그 역할을 이어가는 겁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자, 이제도 취재한 뉴욕 강나림 특파원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나림 특파원, 미국에선 출산과 동시에 병원에서 출생 등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에 대한 정보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산모가 누군지 묻지 않겠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미국에서 영아유기는 중범죄입니다. 아이를 잠시 혼자 집이나 차에 두는 것도 처벌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정부가 정한 안전한 피난처에 유기하면 그 사람을 찾지도 처벌하지도 않고 양육과 관련한 책임은 정부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제가 취재한 관련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아이를 두고 가는 사람이 산모인지 누군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피난처에서는 익명성을 보장할 테니 아이를 몰래나 위험한 곳에 버리기보다는 안전하게 두고 가라는 취지입니다. 자, 우리나라 베이비박스에 대해서도 그렇듯이 이 아기 피난처에 대해 미국에서도 아기를 더 무책임하게 쉽게 버리도록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법이 텍사스주에서 처음 도입된 게 1999년이고 미국 50개 주가 모두 시행하게 된 건 2008년이니까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기까지 9년이 걸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주지사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논란에도 결국 이 법이 시행된 이유는 부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포기하는 걸 허락해야 부모 손에 버려져 숨지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거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도 버려진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기를 버리는 걸 제도화하는 것, 그렇게 허락하는 게 과연 영아 유기나 살해를 막는데 정답인가 하는 의문은 계속해서 남거든요. 네, 아기 피난처법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문구가 수치심도 비난도 없을 거고 이름도 남지 않습니다라는 거였는데요. 처벌을 면해주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게 아이를 버려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원치 않는 출산에 대한 수치심, 사회적 비난이 극단적으로 쓰레기통이나 냉장고 속 영아 시신으로 이어지는 것만큼은 막아보자는 겁니다. 아이를 돌보는 역할은 부모가 포기해도 정부가 일부 대신할 수 있지만 이것도 아이의 생명을 지킨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미국의 아기 피난처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친부모나 자녀를 찾고 싶을 때 아무런 정보도 남아있지 않다는 건 안타까운 한계였는데요. 유럽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보완한 제도가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이지선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출산과 아이의 보호,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지려면 산모의 결혼 여부나 나이에 상관없이 마음 편히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겠죠. 프랑스의 익명 출산제는 그래서 산모에게 완전한 익명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아이의 출생 신고는 병원이 하는데 이때 등록부에 산모 이름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비밀 파일을 만들 수 있는데요.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해 산모는 자신의 신원과 친부 관련 정보, 출생 환경 등을 남길 수 있고요. 파일은 철저히 봉인돼서 국가기관이 보관합니다. 독일의 실외 출산제도 유사합니다. 역시 산모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고 출생 관련 정보는 봉인해서 국가기관이 관리하는데요. 다만 나중에 아이가 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할 때 그 공개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친모의 권리를 보다 중요시해서 성년이 된 아이가 열람 요청을 하면 반드시 친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반면에 독일은 자녀의 알 권리에 좀 더 비중을 둬서 아이가 16살이 되면 출생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고 이게 싫다면 친모가 비공개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익명 출산제를 통해 매년 6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태어나 법적 신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2014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450명의 산모가 실외 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았는데 놀랍게도 4명 가운데 1명은 실외 출산 준비 과정에서 직접 양육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밖에서 위험한 출산을 해야 했거나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와버렸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지난주 울산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아기가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도 충격을 줬는데요. 아기를 버렸다는 여성이 오늘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원의 전수조사로 수사가 시작된 이른바 유령영아 사건도 한 건 추가됐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새벽 울산광역시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영아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임신 6개월 만에 태어난 미숙아로 추정되는 남자 아기였습니다. 수사 착수 닷새 말인 오늘 자신이 아이를 버렸다는 10대 여성이 울산 남부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자수하였습니다. DNA 감식, 휴대폰 포렌식 분석 자료 등을 통하여 철저히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사체 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또 아이의 사망 원인과 출생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는 유령 영아 사건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감사원의 조사로 추가 발견된 충남 천안시의 미등록 영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겁니다. 지난해 12월 말 천안의 한 병원에서 출산 기록이 확인된 이 아이는 출생 이틀 뒤 같은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가 발급됐습니다. 영아를 학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친모의 소재를 파악하는 동시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의 조사로 수사 의뢰된 12건 가운데 4건은 아이들의 생사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5년 안성에서 태어난 1명과 2019년 수원에서 출생한 아기, 또 재작년 서울에서 태어난 아기 등 4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구속된 친모의 남편 이모 씨를 오늘 참고인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영아 2명이 유기되는 동안 낙태했다는 부인의 말을 믿었다며 범행 가담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대낮 음주운전 사망 소식을 또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경기도 오산에서 달리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덮치면서 7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주한 운전자를 붙잡았는데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4월 배승아 양의 사망사고 이후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희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오산의 한 도로. 차량 한 대가 도로를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빨간색 신호등이 켜진 교차로가 가까워지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67명을 그대로 덮칩니다. 차에 치인 남성이 몇 미터나 튕겨져 나갈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공연 소리가 완전히 여기 그냥 그 공연장에서 소리 나는 그런 식으로 울림으로 그냥 쫙 나왔어요. 사고가 난 건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늘 오후 1시 40분쯤 25살 남성 임모 씨가 몰던 SUV 차량이 길을 건너고 있던 행인 3명을 치었습니다. 70대 여성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50대 남성과 또 다른 70대 여성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자체의 충격도 컸지만 그대로 달아난 임 씨의 뺑소니 행각이 더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퀴에 무언가 걸린 듯 차량이 덜컹거리지만 신호를 무시한 위험한 도주를 이어갑니다. 교차로에 멈춘 차량 우측으로 바짝 붙어 운전을 이어가려다 신호등을 들이받고 인도 경계석까지 밟아가며 고개 운전을 계속합니다. 횡단보도를 덮친 뒤 약 1km를 더 내달린 차량은 승용차 한 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피해 승용차 운전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즉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임 씨,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지난 4월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이후 경찰이 대대적인 대낮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지만 무고한 행인들이 또 희생된 겁니다. 임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주 한 대형마트 외부 주차장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갑자기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30도가 넘는 날씨에 냉방시설도 없는 곳에서 온종일 노동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동료들은 마트 측이 폭염에 대처하지 못해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하남의 한 외국계 대형마트 주차장. 지난 19일 저녁 7시쯤 이곳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31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내내 일하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주차장 한켠에서 잠시 쉬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이날 하남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쇼핑을 오는 손님들마저도 여기 왜 이렇게 더워 할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주차장 한 개층에서 매시간 쏟아져 나오는 쇼핑카트는 200개 안팎. 이걸 쉼없이 매장 입구 쪽으로 옮기는 게 김 씨의 일이었습니다. 사망 이틀 전 그가 동료에게 보낸 휴대전화 캡처 사진. 오전 11시부터 밤 9시 무렵까지 총 4만 3천 보를 걸었다고 기록됐습니다. 철제 카트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밀고 다니며 근무 시간 내내 26km를 움직였던 겁니다. 김 씨가 일하던 주차장은 벽면 전체가 뚫려 있어 햇볕과 외부 열기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에어컨을 원래 안 열려있거든요. 실외에서 쓰는 공기순환 장치마저 늘 돌아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끼신다고 냉방비도 많이 줄이셨어요. 가동 시간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해놓으시고. 에어컨 바람이라도 쐬면서 냉수 한 잔 마실 수 있는 휴게 공간은 없었을까? 이곳은 회사가 주차장 근무자들을 위해 마련한 5층에 있는 휴게실입니다. 여기서 숨진 근무자가 일하던 1층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가보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면 4분 넘게 걸립니다. 3시간마다 주어지는 15분 휴식 시간에 다녀오기엔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거의 끝나버리니까 그냥 안 가고 여기서 안 쉬는 편이죠. 폭염 대비가 부실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트 측은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런 공식적인 인터뷰 같은 걸 못하게 돼 있어요. 정식 절차를 본사 통해서. 정부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5개 노동자에게 1시간마다 10분에서 15분씩 휴식 시간을 주라고 하지만 권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올여름 벌써부터 많이 더울 거라는 예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걱정이죠. 온종일 땡볕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 정부가 휴식 시간을 주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스 계량기 봅니다. 가스검침원 김윤숙 씨가 빌라들 사이 좁은 틈새에 들어가 도시가스 계량기들을 확인합니다. 사용량을 입력한 뒤 서둘러 옆집으로 옮깁니다. 빌라 100여 곳에 계량기 700개를 매일 확인해야 하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꼬박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요즘 같은 한여름엔 그늘에 들어가도 체감 온도가 좀처럼 내려가질 않습니다. 쉬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가 좀 그늘이 돼 있고 사람 눈에 안 띄어가지고 그냥 계단에 앉아서 잠깐.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날도 많지만 가벼운 옷차림을 하는 것도
후미진 데 가면 거미줄하고 벌레들이 덤비고 해가 너무 바짝하면 살이 아파요. 그래서 긴팔을 안 입으면 그 안에 토시 같은 거 있죠. 그걸 항상 착용해요.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 먹으면 화장실 갈 데가 여의치가 않아서 물을 좀 참는 편이에요. 폭염이 심하면 관리자로부터 쉬면서 일하라는 문자가 오기도 하지만 업무 할당량은 그대로여서 맘 놓고 숨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더위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의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검침원이나 배달 노동자 같은 이동 노동자들에게 폭염 속 쉴 권리는 남의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동 노동자 쉼터. 시내 5곳이 있지만 이용률은 높지 않습니다. 오늘도 서울 최고 기온이 30도에 달했지만 마포의 한 쉼터에 가보니 이용자는 2명뿐입니다. 배달하는 데 근처에 쉼터들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서 이용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동하려면 30-40분씩 걸리거든요. 지난 5년간 여름철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근로자는 152명, 이 중 23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요즘 배달 주문 서비스가 늘면서 오토바이 통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업용 오토바이의 경우 일반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10배나 비싸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나 보행자 둘 다 위험하겠죠. 금융당국이 이륜차 보험 체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두 어린이와 부딪힙니다. 오토바이는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난 것도 억울한데 보험까지 없다고 하고 왜 보험조차 가입을 안 한 상태로 배달을 시켰는지.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이륜차는 총 220만 대.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의무보험도 가입 안 하고 거리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용 이륜차의 경우 보험료 가격이 비싸 보험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용 이륜차의 보험료가 평균 22만 원인 반면 배달 오토바이 같은 영업용은 평균 224만 원으로 10배입니다.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인데 오롯이 운전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경력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뭐 100몇만 원대부터 해서 뭐 10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면은 한 300에서 320 그 정도가. 금융당국이 영업용 이륜차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바꿔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륜차 보험에 처음 가입하면 11등급, 사고를 여러 번 낸 가입자와 같은 등급으로 묶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처음 가입자 등급을 따로 만들어 보험료를 20%가량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소속된 오토바이의 사고가 줄어들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단체 할인 제도를 도입하고 파트타임 배달 노동자를 위한 시간제 보험도 취급하는 보험사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고는 18,000여 건, 사망자는 484명이었습니다. 사고 건수는 자동차보다 훨씬 적지만 사고 대비 사망 비율은 자동차의 2.7배였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다음 달부터 신라면과 삼양라면의 가격이 각각 50원, 40원씩 인하될 예정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라면과 제분업계를 압박해 왔는데 우여곡절 끝에 업계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입니다. 라면 가격이 내리는 건 13년 만인데요. 공윤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편의점에서 1,000원에 팔았던 신라면 한 봉지 가격. 다음 달부터 950원으로 50원 내려갑니다. 새우깡도 1,400원으로 100원 싸집니다. 7월 1일부터 출고가 인하가 적용되는데 농심 측은 제분업체가 공급하는 밀가루 가격이 5% 내려 80억 원의 비용 절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가격을 내려 200억 원 상당의 회사 이익을 포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심은 내린 가격 이상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가격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삼양식품 역시 삼양라면 4%, 짜짜로니 5% 등 12개 라면 제품 가격을 평균 4.7%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표 상품이지만 해외 매출 비중이 큰 불닭볶음면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오뚜기 등 다른 업체 역시 세부 사항만 결정되면 가격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는 국제 밀 가격이 50% 내려갔다며 라면값 인하를 언급했고 농식품부도 어제 제분업계를 불러 간담회를 가졌는데 하루 만에 농심에 이어 삼양식품까지 전격 가격 인하를 발표한 겁니다. 추 부총리가 처음 라면값을 언급한 지 9일 만으로 신라면과 삼양라면이 스스로 값을 내린 건 13년 만입니다. 제과제빵 업체들은 라면업계 인하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양새입니다. 한 식품업체는 밀가루 비중이 많지 않고 설탕과 감자 가격이 계속 올라 바로 가격 인하를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도 밀가루 가격 하락을 이유로 라면업계가 최대 7%가량 가격을 내리자 제과제빵업계는 최대 14% 가격 인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씩 적어지게 됩니다. 만 나이가 적용이 되는 건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취학이나 병역, 주류나 담배 구입을 할 때는 연나이가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조희영 기자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몇 살이세요?라는 물음에 지금까지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말한 뒤에 만으로는 하고 좀 더 깎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냥 만 나이가 공식 나이가 됩니다. 저는 1992년 7월생입니다. 오늘까지는 32살이지만 만 나이가 적용되는 내일부터는 30살이 되고 다음 달 생일이 지나면 31살이 됩니다. 전 국민이 1살 또는 2살씩 더 어려지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1살이 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엄마들끼리도 나이 물어볼 때 뭐 두 돌이다 몇 개월이다 좀 헷갈리게 서로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좀 통일돼가지고 아기도 편하지 않을까. 이미 기존 민법과 형법 체계에선 만 나이가 적용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만 나이가 적용됐던 선거권,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경로자 우대 등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취약 연령, 술과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은 혼선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적용돼 왔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연나이가 계속 유지됩니다. 내년에 19살이 되는 2005년생은 생일과 상관없이 술, 담배 구입이 가능하고 남성이라면 병역 판정 검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연금이나 각종 정부 지원에 대해 세는 나이냐 만 나이냐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만 나이 공식화로 이 부분 민원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 몇 가지 달라지는 점도 있습니다. 정부는 성범죄나 성매매 피해자가 된 청소년의 경우 만 나이를 적용하는 입법 개정을 추진해 지원이나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수능을 불과 5달 앞두고 교육과정 평가원장까지 물러나게 한 6월 모의평가 난이도 분석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수학은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반면 국어와 영어는 지난 수능과 비슷했습니다. 대통령실 등에서 킬러 문항이 사라지지 않았다며 크게 문제 삼은 것에 비해 체감 난이도는 조금 달랐던 셈인데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동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육부가 어제 공개한 수능 킬러 문항 22개엔 6월 모의평가 문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어와 영어 영역에서 각각 2문제입니다.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난이도는 지난 수능과 비슷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어 영역의 표준 점수 최고점은 지난 수능보다 2점 높은 136점이었고 만점자는 지난 수능보다 4배 많았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은 90점 이상 1등급 비율이 7.6%로 지난 수능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수학 영역에선 표준 점수 최고점이 6점 높아진 151점으로 어려웠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에선 지난 수능과 비슷한 평이한 수준이었던 겁니다. 당초 대통령실에서 공교육 밖의 비문학 국어 문제를 특히 문제 삼았던 것에 비하면 체감 난이도가 조금 달랐던 셈입니다.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게 학생들이 그걸 해결하는데 부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한두 문제 나오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을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출제진들은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데 갑작스런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내도 문제점, 어렵게 내도 문제점 있다고 얘기하면은
제대로 된 문항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지금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요, 어떻게 안정적인 출제가 가능하겠냐 이거죠. 진학지도 교사와 입시 전문가들은 6월 모의평가 결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합니다.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100분위 점수로서 정시 지원 가능권을 가늠해 보고 또 자신의 수능 최저 기준을 활용해 보는 것으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은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방침을 토대로 우선 오는 9월 모의평가를 적정 난이도로 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킬러 문항과 관련한 지시를 언제 내렸는지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교육부 문서에는 해당 지시 사항이 기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이 구두로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현황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거나 마약 근절 관련 지시 내용이 적혀 있지만 수능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준비 안 된 발언이 혼란을 초래하자 교육부가 이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며 장관을 추궁했습니다.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근거 대통령이 구두로 말씀을 하셨고 제가 또 구두로 직원들에게 여러 번 전달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카톡티 발언으로 대혼란을 초래해놓고 사과는커녕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지시를 받았고 또 국장에게 분명히 지시를 자요. 대통령이 비문학 지문 등 킬러 문항의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면서 수능 4년 예고제를 어겼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일반론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구체적인 수능의 출제 지침을 얘기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이 더욱 증폭됐다 이런 말씀.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노력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교육과정평가원장이 불수능 킬러 문항 이걸로 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랬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뭔가 큰 변화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 구조를 없애겠다. 그 킬러 문항 자체를 핀셋으로 없애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국회 교육위는 이와는 별개로 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늦어지면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순신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이 전국의 고등학교 도서관에 특정한 책이 있는지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항목을 봤더니 정치인, 특히 역대 대통령들과 함께 박원순 전 서울시장, 또 세월호 관련 책도 있는지 파악해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책 몇 권으로 학교마다 정치 성향을 재단하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오늘 교육청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특정 인물과 관련된 책이 도서관에 있는지 조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정치인이었습니다. 키워드에 해당되는 책을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를 확인하는 건데 키워드가 편향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공문에선 10명을 거명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언론인 손석희 씨가 등장했습니다. 또 세월호와 새마을운동도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조사를 요청한 곳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실이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똑같은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이질적이긴 하지만 특이하긴 하지만 관련 법규 등등에 의해서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이번 주까지 책 보유 현황을 집계해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잖아요. 학교로 이런 공문이 온다는 것 자체도 황당하고 분노했습니다. 사서 교사들은 현직 여당 의원이 학교에 비치된 책으로 정치 성향을 검열하려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원실에 전화를 했더니 민원이 들어왔다. 도서관 정치 편향이라고 학교에서는 교육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에 놓는 건데 이 사전 검열식으로 그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실은 단순히 도서 현황을 파악하려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한 통상적 의정활동의 일환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검사 출신의 초대 경찰제도 발전위원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언제적 색깔론이냐며 역사의 퇴행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정보원 퇴직자 단체와 함께 연 국가안보 관련 토론회 도중 나왔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장은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을 언급하며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대공수사권 이전까지 6개월 남은 것을 국민의 70% 이상이 모르고 있다면서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대한 비판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박 위원장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대한변협의 추천으로 자문위원이 된 뒤 지난해 9월 경찰제도 발전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언제적 색깔론이냐, 역사의 퇴행이라고 비판하는 등 박 위원장을 즉각 경질시켜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전직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모욕하는 정신 나간 사람을 경찰제도발전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박 위원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박 위원장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이달 초 의대 정원 확대 합의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논의에 의료 소비자 단체와 전문가들도 포함시키겠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히자 의사협회가 발끈하며 정부와의 논의를 전면 중단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솔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 논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의사협회만을 상대로 이 문제를 협의해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 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 별도의 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의료계와 협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의사인력 확대라는 사회적 논의가 지나치게 의사들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합니다. 의료정책에서 의사인력을 다루는데 의사들의 보이스가 이렇게 크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게 균형이 안 맞게 지금 돼 있다는. 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의협은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로 한 합의를 정부가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중원이라고 하는 타겟 목표가 성과가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가겠다. 구성원대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어서. 또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먼저라고 반박했습니다. 의료 정책 철학의 문제가 저는 먼저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늘려놓고 보자라고 했을 때에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거냐는 거죠. 정부와 의사협회는 오는 29일 12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엽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와 모든 논의를 중단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 12구 참사 부실 대응 책임자로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 유족 대표가 출석했습니다. 이 장관이 유족 증언에 반대하면서 허용된 발언 시간은 고작 10분 남짓. 유족 대표는 이 장관은 국민이 아닌 대통령만을 위한 장관이었다며 대한민국에서 우리 같은 유족들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구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8일째 단식 중인 고 이주영 씨의 아버지가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습니다. 이력도 떨어지고 힘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오늘 진술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기일.
이 장관은 끝내 유족 증언을 반대했고 헌재는 유족 대표 한 명에게만 마지막 날 10분을 내줬습니다. 긴장한 듯 원고를 챙긴 아버지. 재판정에서 중간중간 울먹이면서도 담담하게 왜 이 장관은 파면돼야 하는지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참사 2시간 뒤 목격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는데도 장관은 1시간 40분 동안 운전기사만 기다렸다고 울먹였습니다. 재판관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이 장관은 국민을 위한 장관이 아니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집회와 대통령 경비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해 있었고 참사 당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한 것입니다. 또 파면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회 측은 재난 대응을 책임질 장관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고 이 장관 측은 정치적 비판이 아닌 법적 책임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탄핵 심판은 접수 뒤 180일 안에 결정을 선고해야 합니다. 2월 초에 접수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은 8월 초까지가 선고 기한인데 헌재는 신중하게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 사태가 벌어진 지 이틀 만에 푸틴 대통령과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나란히 침묵을 깨고 메시지를 내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사태를 지켜보던 우크라이나도 반격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 이후 이틀 만에 연설에 나선 푸틴 대통령. 진압하려면 할 수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유혈 사태를 피하고자 했다면서 표면적으로는 봉합을 시도했습니다. Благодарю тех солдат и командиров группы «Вагнер», которые приняли единственно правильное решение. Не пошли на братоубийственное кровопролитие. Остановились у последней черты. 푸틴은 반란을 이끈 프리고진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바그너 지휘관과 용병들에겐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란 사태 직후 가혹한 대응을 말했던 것과는 달라진 어조입니다. Либо вернуться к своим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Кто хочет, сможет уйти в Белоруссию. Данное мною обещание будет исполнено. 반란을 멈춘 뒤 사라졌던 프리고진도 텔레그램에 11분가량의 음성 메시지를 공개해 항의 시위 차원으로 간 것이지 정부를 전복시키러 간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프리고진의 행방은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의 전용기가 오늘 러시아 남부에서 벨라루스 민스크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러시아 내부에선 사태 수습이 계속돼 푸틴 대통령은 안보기관 회의도 소집했고 특히 프리고진이 처벌을 요구했던 쇼이구 국방장관도 참석했습니다. 또 프리고진에 대한 기소는 중지됐고 바그너 그룹은 중화기들을 러시아군에 넘길 준비에 들어갔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반란 사태는 진정되는 양상이지만 전선에선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벽 역할을 하던 드니프로 강을 건너 우크라이나군이 격전지 헤르손시의 마을을 점령했다고 영국 가디언지 등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동부 도네츠크주에서도 리오노피를 탈환했다며 군이 현지에서 깃발을 꽂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개장을 앞둔 제주도의 해수욕장에서 20대 관광객이 바다에 빠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놀이를 한 뒤 몸에 묻은 모래를 씻으러 바다에 들어갔다가 바다 쪽으로 빠르게 흐르는 이안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퍼들과 구조대원들이 몰아치는 파도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지만 계속 밀려납니다. 1.7m 높이의 파도를 헤치고 겨우 해변으로 데리고 나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숨졌습니다. 바닥에 이제 가라앉아 있던 그 익수자를 찾아서 바다로 데리고 끌고 나와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것 같고 숨진 남성은 일행들과 물놀이를 마치고 모래를 씻어내기 위해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에 휩쓸려 바다 쪽으로 흘러갔고 해변에서 100m 떨어진 물속에서 발견됐습니다. 남성이 들어간 곳은 해변 끝 암초 주변으로 이안류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안류는 바닷물이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초속 2에서 3m의 속도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당시 해안은 이안류 위험 주의 단계였습니다.
물속은 이한류가 일어나서 계속 바다 쪽으로 끌어내고 있거든요. 항상 위험하다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 해수욕장 개장 전이라 안전요원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중문 색달해수욕장입니다. 파도가 센 이곳에서는 최근에도 물놀이를 하다 이한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번 달 2차례에 걸쳐 관광객 4명이 이한류에 휩쓸렸다가 해경과 민간 서프구조대에 구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이한류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만큼 수면에 가만히 뜬 채 호흡과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인천의 한 상가 주차장의 출입로가 며칠째 차량 한 대로 막혀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방법이 없다던 경찰이 차량을 강제로 옮기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상인과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엿새째. 차량 한 대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세대가 지금 5일째 갇혀 있어요. 출퇴근을 못해서 옆에 숙소에서 자고 있고. 차량을 세워놓은 40대 남성 역시 이 상가의 세입자입니다. 건물 관리단 측이 최근 일방적으로 설치한 주차 차단기에 불만을 품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차단봉 안쪽, 그러니까 주차장 내부에 완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하나 빼내지 못해 시민 불편을 키운다는 비난 여론에 경찰은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운전자 체포영장을 오늘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검찰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범죄의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고 운전자 역시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엔 이르단 겁니다. 차량 운전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탓에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주차장 봉쇄 사태는 언제 끝날지 가늠조차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무단으로 2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한 경우에는 강제 견인이 가능하도록 최근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민사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견인을 꺼리기도 합니다. 막무가내식 통행방해를 제재하려는 관련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고 국민권익위도 제도 정비를 권고했지만 당장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한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경비원들이 차량을 옮겨달라고 하자 오히려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어제 새벽 차량 한 대가 출입구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량이 들어가는 통행로인데요. 바로 이곳에 주차를 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경비실에는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차량 주인인 입주민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15분 내에 항의를 했고 차주한테 전화를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차 주인은 주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 3시간 만에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차량을 옮기기는커녕 경비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물라며 협박? 들고 있던 가방을 책상에 내리치면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파트 경비원들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난동은 멈췄습니다. 술을 마신 입주민의 차량은 출동한 경찰관이 이동시켰습니다. 이 입주민은 이전에도 불법 주차 문제로 경비원들에게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입주민의 폭력적인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 빼드렸는데 참 너무 실망했고 어이가 없었고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었었고. 경비원은 해당 입주민을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입주민은 주차 문제로 경비원들과 대화를 하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경비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졸업 시즌을 맞은 중국 대학가에서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 이른바 사망 졸업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최악의 취업난에 내몰린 자신들의 처지를 표현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졸업 가운을 입은 대학생이 죽은 사람처럼 계단에 늘어져 있습니다.
난간에, 담장에, 심지어 나무에 머리를 늘어뜨리고 걸려 있거나 죽은 뒤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도 있습니다. 졸업 시즌을 맞은 요즘 중국 SNS에 올라오고 있는 이른바 사망 졸업 사진입니다. 재학 내내 제로 코로나에 시달리다가 제로 직장의 현실을 마주한 이들이라는 자주 섞인 설명도 있습니다. 지난달 16세에서 24세의 중국 청년 실업률은 20.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명 중 1명은 실업자란 겁니다. 여기에 사상 최대인 1,158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이번 달부터 취업 전선에 뛰어듭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로 경기 회복을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더딘 속도에 오히려 취업문은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에도 기업 채용이 늘지 않자 중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귀농과 입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청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직접 귀농을 독려했습니다. 什么是实事求是？怎么去联系群众？青年人就要自找苦吃。 중국인민해방군도 올해 신규 대졸자와 고교생의 입대를 10% 늘리기로 했습니다. 애국주의 색채가 강한 20대가 등을 돌리면 체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 중국 당국이 청년 실업 문제에 특히 민감해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부작용 때문에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통증이 극심한 환자에게만 극히 제한적으로 처방을 하는데요. 한 의사가 중독자 한 명에게 4만 명분의 펜타닐을 처방해주고 중독을 방치했다가 구속이 됐습니다. 펜타닐 불법 유통으로 현역 의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쓴 한 남성이 병원 창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남성을 진료실로 부르지도 않은 채 마우스를 클릭해 처방전을 써줍니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찾아간 남성. 5만 원 지폐를 세서 내고 잠시 뒤 봉투 하나를 받아 약국을 나섭니다. 허리디스크 환자인 척 연기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받아낸 겁니다. 가정의학과 의사 59살 신모 씨는 이 남성에게 300여 차례에 걸쳐 4,800여 개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줬습니다. 펜타닐은 극소량으로도 사람이 숨질 수 있는데 몸에 붙여 천천히 흡수되는 패치 형태라 해도 펜타닐 성분의 양만으로는 4만 명분의 치사량에 해당됩니다. 검찰은 펜타닐 중독을 묵인한 채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의사 신 씨를 구속했습니다. 국내에서 펜타닐 유통 혐의로 현역 의사가 구속된 건 처음입니다. 불법 마약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합법적 마약류잖아요. 이런 범죄 유형이 계속 늘어서 이것도 간과할 수 없는.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 등 통증이 극심한 환자에게만 쓰여온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에 달하는 중독성과 환각 효과를 보이면서 최근 들어 마약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몸을 늘어뜨리는 증상 때문에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데 미국에선 매년 수만 명이 펜타닐 중독으로 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의사의 불법 처방으로 펜타닐이 조금씩 퍼지는 상황. 검찰은 신 씨와 또 다른 정형외과 의사 등 현역 의사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3년간 두 의사를 포함해 15개 병원에서 7,600개 펜타닐 패치를 받아내 일부를 유통한 혐의로 중독자 1명도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노동계는 시급 12,210원, 26.9% 인상을 요구한 상황이라서 간극이 상당히 큰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근로자 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는 서울의 한 김치찌개 식당. 직원은 1명, 월급 300만 원을 주고 나면 부부 2명의 소득을 합쳐도 300만 원입니다. 음식 재료비에 전기, 가스 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대출이자 갚기도 버거운데 최저임금 얘기가 나오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먼저 직원을 줄여야 됩니다. 메뉴값 인상은 인상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이 하락하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법정 시한을 이틀 남긴 오늘
경영계는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형제기업의 지불 능력은 한계 상황에 다다라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최저 생활 수준을 고려해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2,210원, 올해보다 26.9% 인상입니다. 최저임금이라 하지만 그거보다 못 받는 친구들도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 하한선을 올려놓는 거니까 좀 처우가 좋아지지 않을까. 인상률 0% 대 26.9%. 양측의 의견차가 너무 커 올해도 최저임금 논의는 법정 기한을 넘길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회의에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8명이 전원 퇴장했습니다. 근로자위원회에서 해촉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자리에 김만재 위원장을 추천했는데 고용노동부는 김 위원장 역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위원 선임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한국노총과 함께 부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같이 퇴장을 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도 예고됐습니다. 한국노총 간부 10,000명은 정부 심판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민주노총은 정부의 반노동 기조를 비판하며 7월 3일부터 15일까지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측의 박모 전 보좌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보좌관은 전당대회 당시 후원자로 지목된 사업가로부터 5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6천만 원의 돈봉투 자금을 마련하고 당시 캠프 상황실장에게 50만 원과 7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보좌관이 여론조사 비용인 9,200만 원을 송 전 대표 측의 후원 조직이 대신 내도록 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후원 조직의 PC하드를 교체시켰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수출심사 우대국에 복원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1일부터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일반 포괄 허가를 적용받아서 복잡한 절차가 사라지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수출 규제 현안이 4년 만에 완전히 회수됐다면서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얼마 전 20세 이하 월드컵 4강 신화를 일궈냈던 대표팀 중앙수비수 김지수 선수가 잉글랜드 브렌트포드와 계약하며 역대 최연소 한국인 프리미어리거가 됐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2005년 박지성과 이영표, 2015년 손흥민과 2021년 황희찬에 이어 15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가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2004년생 중앙수비수 김지수.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9위를 차지한 브렌트포드와 최대 5년 계약을 맺으면서 역대 최연소 한국인 프리미어리거가 됐습니다. 정말 흥분이 되고 긴장도 되고 설렘도 있는데요. 구단에서 이제 정말 저에 대한 진심이 보였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고 바로 브렌트포드라는 곳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2군에 합류해 훈련을 시작하게 됐지만 실력에 따라 1군 합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하필 또 이렇게 토트넘이어가지고 또 많이 주목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준비를 잘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서 바로 그렇게 뛰게 된다면은 또 감회가 너무나도 새로울 것 같고요. 김지수의 지난 1년은 말 그대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고3이던 지난해 성남과 준프로 계약을 맺은 김지수는 3개월 만에 리그에 데뷔해 만 17세 4개월 20일이라는 K리그 최연소 출장 신기록을 세웠고 9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으로 K리그 올스타에까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자신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했습니다. 192cm의 큰 키와 84kg의 몸무게를 앞세워 탄탄한 피지컬과 투지 넘치는 수비로 대회 내내 피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과 부딪혀보면서 또 한 번에 저의 성장을 맛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똑똑한 수비를 하는 수비수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당찬 도전과 함께 책임감까지 느낍니다.
제가 잘해야 또 저희 동생들이나 후배들이 또 더 좋은 길이 열린다고 생각해서 또 책임감 갖고 가서 멋진 모습 보이고 한국 선수도 정말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걸 또 한번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농구계의 영원한 오빠 이상민 전 삼성 감독이 친정팀 KCC 코치로 전격 복귀했습니다. 화려했던 시절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손장훈 기자입니다. 독보적인 인기를 누렸던 영원한 오빠 이상민. 프로농구 초창기 KCC 왕조를 이끌다가 2007년 깜짝 이적으로 팀을 떠났고 당시 화가 난 팬들은 단체 행동까지 벌였습니다. 그리고 16년 뒤 이번엔 깜짝 복귀로 농구 팬을 놀래켰습니다. 많이 아팠죠, 마음이. 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위 분들이 언젠가 한번 KCC에 가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또 갑자기 연락 와갖고 감독님이 직접 전화해 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맡게 된 역할 역시 파격적입니다. 삼성에서 8년간 감독을 역임했지만 과감하게 막내급 코치로 팀에 합류했습니다. 얼마나 쳤냐고 1년 반 쉬었다고 그랬더니 야, 그 정도면 충분히 쉬었어. 올해 멤버 좋고 하니까 나랑 한번 좋은 성적 내고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라고 표현을 하셔갖고 말씀도 편하게 해주셔갖고 이틀 생각하고 그냥 결정했습니다. 화려했던 선수 시절과 달리 성공적이지만은 못했던 지도자 생활. 농구 인생의 최전성기를 보냈던 이곳에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생각입니다. 상위권에 있다 보니까 가르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 거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여기서는 다시 한번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9년 전 마지막으로 만끽했던 우승의 기쁨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했는데 아직 못 해본 게 우승이에요, 사실은. 감독님이 저를 부른 이유가 거기에 뭐 우승의 퍼즐의 한 조각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다음 달 수영 세계선수권에 나설 황선우 선수가 대회 2회 연속 메달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훈련장 분위기도 상당히 밝아 보이네요. 오전과 오후 각각 2시간씩 하루 12,000m의 고된 훈련에도 동료들과 가볍게 장난을 치면서 밝은 표정으로 훈련을 진행 중인 황선우 선수. 지난해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 은메달에 이어 한 달 뒤 열릴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에서도 우리 선수 최초로 2회 연속 메달에 도전합니다. 작년에 포디움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세계선수권에서도 포디움에 올라가는 게 목표고요. 자유형 200m 같은 부분은 앞으로 더 발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번 연도 안에 43초 대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표대로라면 0.5초가량 줄여야 하는데 초반 100m 레이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쟁자는 지난 대회 우승자인 포포비치와 최근 기량이 급성장한 중국 판잔러. 올 시즌 세계 랭킹 1위 기록을 보유한 황선우는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세계 랭킹 1, 2를 찍었다고 해도 이번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방심하지 않고 레이스를 펼쳐야 될 것 같아요. 프로야구 KT의 뜻하지 않은 협력 수비입니다. 안타성 타구였는데 순식간에 아웃이 됐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내륙 지방은 반짝 파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이 장마 전선이 몰고 온 덥고 습한 공기에 제주도에는 올해 첫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간밤의 최저 기온이 26.4도를 기록했고요. 이는 지난해보다 하루 늦은 겁니다. 현재 남해안 지방에 내리는 비는 밤 사이에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씩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부근에는 100에서 150mm가량, 호남 지방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장맛비 대신에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내륙에서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오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거나 쌀아구박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제주도 남해상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정체전선은 내일 오전까지 영향을 주다가 동쪽으로 이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하늘은 가끔 구름이 지나겠고요. 남부지방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폭염특보가 내려진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상도를 중심으로는 32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서울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정체전선이 다가오면서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